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오후 4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봄인데 날씨가 여름이죠. 예, 지난주만 해도 봄이 깊어가나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여름이 왔습니다. 네. 뭐 봄이니까 이러다가 또 추워지고, 아니 추워진다기보다 이러다가 또 다시 조금 더 쌀쌀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뜨거워졌다가를 반복하겠지요. 그러면서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시작이 될 거고요. 6월이 되면 요새도 장미가 6월에 피나요? 조금 빨리 피지 않습니까? 옛날엔 6월에 장미가 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벚꽃도 한 뭐 열흘 이상 빨리 피는 것 같고 장미도 그래서 5월 중하순부터는 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옛날엔 꽃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는 왜 이런 꽃에 관심이 생기지? 목련 때문인가? 네. 오늘 주말이고 해서 주말 시황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주말 시황 뭐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고 뭐 지난 시황에서 드렸던 말씀하고 그런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빨리 끝날 것 같고요. 다른 얘기 먼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입니다. 총선 뒤로 숨긴 나라 살림 87조 적자죠. 적자. 근데 이 87조가 아니고 110조 이상 될 거라는 얘기들이 이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지요. 크게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 하나는 이제 다른 데서 이 뭐라 그럴까 이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갖다가 끌어 썼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불용 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쓰지 않은 거. 그래서 수치상으로 요 정도로 줄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110조니 120조니 하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이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한 것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출 축소에 따른 부담은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떠안았다 이거죠.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안 주고 예산도 적게 잡고 그나마 그것도 안 주고 불용 예산이죠. 그 숫자를 집행을 안 한 거를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숫자가 저 정도까지 낮춰졌다. 또 그다음에 국세가 56조가 덜 들어왔다. 이거죠. 이거 뭡니까? 부자 감세.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죠. 외평기금에서 끌어온 덕택에 지출 축소 규모가 28조 원에 그친 측면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율을 관리해야 할 때 못하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물론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위한 건 안 되지만
급속도로 변한다든가 급등한다거나 급락할 경우에는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예외편 기금이. 그런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 나왔으니까 이제 좀 하겠죠. 걸렸으니까. 예, 이제 손을 조금 들대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런 정부 밑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이게 이제 고소득층, 네, 이게 중산층, 이게 저소득층. 보통은 5분위 배율이라 그래서 소득 5분위 배율이라 그래서 5단계로 나누는데 뭐 지금 제가 그림을 예, 자세하게 그릴 수 없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만 구분을 했습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요, 이 부분이 훨씬 커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넓을수록 예, 빈부격차는 줄어들죠. 예, 마름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 되면 아주 이상적인 세상은 예, 평등에 가까운 세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이렇게 돼야 예, 바람직한 이상적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일수록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거죠. 예, 삼각형. 네. 이게 안 좋은 나라인데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식의 마름모는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삼각형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이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죠.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계층. 예.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평형을 맞추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출이 더 많았다가 수입이 조금 더 많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층이죠. 이런 층들이 많아야지 소비와 네, 소득과 소비의 어떤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빈부격차 커지고 있죠. 이 마름모가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 그런 거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이런 지자체, 지방교육청 이런 데로 돈을 안 준다는 중앙정부만 지금 잔뜩은 아니겠지만 예, 중앙정부 쓸 돈도 빠듯빠듯한데 밑에 내려보낼 돈이 없다는 거죠. 예. 줬다가는 지금 87조가 아니고 예, 120조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이 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발표될 때까지는 이게 이런 게 이제 통계 조작에 들어가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의 국가 통계는 IMF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아주 정확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 때가 있죠. 누구 때냐? 그게 이명박 때입니다. 예, 거기서 IMF에서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었지요. 너네 통계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상하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항목을 바꾸고 IMF의 기준을 자꾸 위배하고 그러니까 경고를 했는데 그게 언론에도 잘 보도가 안 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리지도 않고 다 숨겼죠. 예. 그래서 그 짓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명박이대로 후퇴하고 이래 얘네가 다 얘는 뭐 아니지만 예. 경제 쪽 수장들이 이쪽 애들이 다 예. 한덕수도 빼고 추경호 전에 추경호였죠? 예. 추경호 최상목 이런 애들이 다 그때 놀던 애들입니다. 예. 그리고 입만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환율이 이렇게 날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원인도 있다. 예. 제가 계속 환율 관리 너무 못한다고. 환율은 원래는 관리의 대상이긴 하지만 국가 마음대로 손을 대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대로 두는데 이런 급변동 같은 것들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조금씩 조절을 해서 예, 이런 쪽으로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맞춰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율의 급격한 하락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시 올려서 이런 천천히 예, 긴 시간을 두고 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지네 맘대로 막 지네 맘대로 막 그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막 누른다거나 네. 그런 그런 환율 조작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개입을 조금 하는 거죠. 예. 그것도 범위 정도가 있는데 이건 아예 개입을 예, 포기하는 거죠. 딴 데 갖다 끌어 쓰느라고. 예. 그렇다. 이것저것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또 막 내려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예, 선거는 일단 네,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을 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죠. 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드러나는 건 없기 때문에 시장도 예,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고 있는 거고 뭐 우리는 그냥 차트로만 보니까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네, 뭐 뉴스거리 좀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런 정도까지 예, 내려왔는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다음에 올 때는 이제 여기좀 찍으러 내려오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은 이제 그렇게 흐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런데도 이제 전저점이라고 있으니까 또 금요일이고 예, 투자 심리가 뭐 금요일은 활발하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금요일에는 조금 쭈삣쭈삣 예, 내렸다가도 다시 올렸다가 뭐 다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뭐 월요일은 네, 미국 시장이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뭐 여기를 바로 아침에 찍을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주말 효과라는 게 있어서 이 미국 시장의 하락이 주말 동안에 상쇄될 수도 있겠죠. 예, 있겠으나
과연 그럴까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을 봐야 된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그런데, 예, 아침에 동시효과의 예상 지수들을 조금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준은 있는 거죠. 우리 목표는 여기, 아니고 여기서 말고 올라간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370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단위고. 그러니까 뭔가 요 근처로 회귀를 했다면 다음엔 이쪽으로 갈지 다시 내려 이쪽으로 갈지를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올라간다면, 네. 내려간다면 뭐 여기죠. 예.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네.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로 지수 차트로 본 것은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 요새 선물 옵션 차트를 좀 보고 있죠. 위에 거는 이제 콜 385짜리 5월물, 밑에 거는 이제 풋 360짜리. 뭐 요런 겁니다. 뭐 이거는 보시고 싶은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뭐 이게 그나마 조금 뭐 너무 싼 것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거리죠. 근데 좀 안정적으로 흐르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데 일단 금요일에 풋은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아침에 이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갔던 거에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갔던 거 다시 빠진 거에 한 절반 정도 회복했다가 그 다음에 뭐 힘이 좀 없지요. 주말이니까 여러 가지 걱정할 것도 많고 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은 전저점에 왔죠. 전저점에 왔습니다. 직전 저점에 왔기 때문에 얘는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양쪽 가능성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근데 반등하기에는 힘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나 뭔가를 하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하나의 기준점은 될 수가 있다.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는 있다. 맞건 틀리건을 떠나서 기준점은 될 수가 있다. 근데 반대편의 풋을 보니까 애매하다. 그렇죠? 보통 이런 어떤 M자로 진행되는 것들 급등했다가 천천히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시간이 좀 걸리죠.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왔 이걸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로 할까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찍고 내려오고 이런 건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여기서 쉬려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지금 다 애매합니다. 물론 여기 전저점에 닿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한다? 뭘 하고 싶으면 항상 반대쪽으로 얘도 좀 사서 해지를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 가능성과 그다음에 여기 직전 저점 가까이 왔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같이 놓고 얼마를 어느 정도 넣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그때그때 하고 그리고 가는 거죠. 정했으면 바로 던져놓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나와서
금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렇습니다. 시황은 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뭐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만, 네, 얘들이 이렇게 빠진 게 이제 주말에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될지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올라가려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쪽에 더 기대? 내려가는 거에 기대한다 그러면 기대는 약간 희망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희망이라는 건 올라가는 게 희망인데, 예. 어쨌든 예, 이쪽 방향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뿐이다. 예. 그렇다고 확 여기까지 글쎄요. 그거를 조금 고민을 내일 시장 흐르는 거 보고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기준점만 정해놓으면 되죠. 일단 여기, 여기가 하나가 되겠고, 내 생각과 반대로 흐를 경우에 기준점은 370이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요 두 군데 정도만 정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 이렇게 보고, 여기 오면 이렇게 보고, 예, 그 정도만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내일 갭상승을 할 수는 없겠죠. 상황이 이런데. 예, 흐름을 예, 봐야 된다, 내일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뭐 환율이나 뭐 이런 얘기는 조금 뭐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참고적으로 현재 환율은 그나마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FX 시장에서의 환율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나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월요일에 우리 하락도 제한적일 수가 있겠다. 근데 모르죠? 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이렇게 대충 정해놓기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음, 환율은 그렇고요. 미국 시장은 지난번에 횡보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 다우 기준으로는 한 1000포인트가량 빠졌죠. 예, 다우 기준으로는 빠졌고 더 빠지면은 앞으로 또 예, 몇백 포인트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내려갈 때까지.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잘 버텼죠. 목요일까지 잘 버티다가 예, 금요일에 예, 목요일에 올랐던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고 쭉 빠졌죠. 예, 다우하고 여태까지는 다우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금요일부터는 조금 같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차피 나스닥도 올라가겠다는 모양보다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저 며칠 전 지난주 뭐 이런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었고요. 이제는 그 길로 나스닥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뭐 우리 시장이 긍정적일 수만은 없겠죠. 여기 다음에는 여기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네, 정세들 때문에 야, 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 시원한 맛은 없는 그런 답답한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 아침에 깔짝 내렸다가 다시 쪼로록 횡보하는 아침에 깔짝 내렸다가 슬쩍 반등하거나 스르륵 횡보하는 이런 게 펼쳐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조금 시원한 걸 기대하기에는 조금 월요일 되려나? 예. 어쨌든, 네. 아이고. 예, 이거죠. 예. 어쨌든, 지금 풋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옵션 기준으로 보죠. 풋은 만일에 여기에 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예. 여기서부터는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한 폭 더 상승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폭 정도를 봤는데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5.0까지 찍었었으니까 4.9, 5.0을 찍었으니까 다음에 올라가는 거 한 6.5까지. 근데 만일에 여기서 내려오면 다시 이 동네로 또 내려오게 됩니다. 후퇴하게 되면 뭐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데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서 후퇴하게 되면 이런 데까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대로 코렐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만일에 내일 미국 시장하고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올라가겠다. 그럼 이제 여기죠. 네, 여긴데 예, 별로 그렇게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올라가는데도 힘들었죠. 시원하게 적당한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의 모양이 보이지만 가면서 가는 길이 이렇게 순탄치가 않죠. 그래서 여기를 뚫기에는 가더라도 뚫기에는 조금 힘들다. 갔으면 다시 빠질 확률이 높은 거고 아예 여기서 한 단계 더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거의 이제 제로죠, 제로.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고 어떤 한 중간 정도 예.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얘보다 더 비싼 애들은 이 폭을 다 채울 수도 있겠죠. 그거는 오늘은 다른 차트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놔두고 다른 차트 더 비싼 애들 보는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얘 기준 네, 1.37짜리 기준으로는 네, 여기까지 완전히 닿기는 좀 그렇고 요 중간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많이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가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다음 달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시황은 뭐 요 정도 보고요. 예, 요 정도만 보고 뭘 하든 상관은 없다. 우리 채널에서 주로 권하는 거는 우리는 위치만 정하고 그 위치에 도달을 하면 무엇을 할 거 얼마나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눠서 들어갈 것이냐 요것만 고민을 하면 된다. 이런 걸 모토로 내세우고 있지요. 최근 몇 달간은. 네. 네, 그래서 뭐 시황은 뭐 주말 시황이긴 하지만 별로 오늘 시황은 뭐 별로 볼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선거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163석에 더불어 시민당, 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죠. 예, 17석 해서 180석 만들었었습니다. 그럼 이때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예, 84석, 미래한국당 19석 해서 103석. 그렇게 해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됐었고요. 나머지 뭐 짜투리 정당 등은 뭐 그냥 그렇다. 뭐 1위도 들어갔고, 예, 1위도 들어갔고, 얘네는 어디로 들어갔지?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 요 두 개만, 요 네 개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뭐 이래저래 뭐 누구 뭐 의원직 상실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297석으로 줄었죠. 예, 300석에서 297석. 선거 전입니다. 2024년 3월 22일 기준으로. 네. 이렇게 줄었는데 이때 의석수는 이제 선거 전이니까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막 이런 거 있죠. 선거 전에는 142석과 14석 합쳐서 156석.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101석과 103석 해서 114석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간 애들도 있고, 네. 그렇죠. 이쪽에서 일이 들어온 애들은 없죠. 없습니다. 여기 있다가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하기 전에 시작은, 뭐, 여기는 하나 간 거는 뭐, 여기랑 같이 포함을 시켜야겠죠. 예. 그래서, 민주당 계열이 142석에 14석, 156석에 157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얘네들은 다 뺍니다. 양쪽에서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얘네들은 다 양쪽에서 다 빼버립니다. 국민의힘이 101석에다가 국민의미래 13석 해서 114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161석 그 다음에 14석 여기는 똑같고 여기는 네 19석이 늘었죠. 예. 그 다음에 얘네는 어떻게 됐느냐 90석 네 11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18석 5석이 늘었죠. 예. 그래서 총합으로는 마이너스 6석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례대표만 12석을 확보를 해서 민주당이 175석에 조국혁신당 12석 해서 187석이죠. 예, 187석. 범야권 전체적으로 하면 192석인데 얘네는 3석을 얻어서 얘네는 좀 박쥐당이죠. 예, 박쥐당입니다. 여기서 홀대받고 쫓겨난 애들인데 언젠가는 저기를 탈환하러 들어가려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 얘네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 공격할 게 있으면 같이 공격을 할 건데요. 예, 그렇다고 이쪽에서 뭐 하자는 거 제대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만 역할을 하고 이쪽에서 주도적으로 하자는 뭐는 예, 거기 조금 시비 걸면서 뭐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얘네는 그래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아쉽지만 네, 같이 안 가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왜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여기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예, 어떤 특검법이나 뭐 이런 안건에서 빠져나올 애들이 이쪽에 동조할 애들이 상당히 있다. 니네까지 굳이 안 들어와도 된다. 그래서 박쥐 역할 잘 하다가 날아갈 수 있다. 얘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뭐 굳이 합치건 말건 상관이 없죠. 예. 이쪽에 어떤 뭐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표방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네, 신뢰를 잃죠. 처음 생긴 신생 정당이 신뢰를 잃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잘 융합이 될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제 아웃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볼 거는 뭐 이런 정도 얘기는 많이들 아실 건데, 적어도 이번 선거를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손에 쥐고 시작한 의석수는 156석이었다. 180석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다. 그런데 결과는 175석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결과죠.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비례대표만 한번 본 건데요. 클리앙에서 리버사이드 님이 정리를 해 주셨길래 제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저보다 더 빨리 뛰어난 분이 계셔서 이걸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죠. 네. 정당 득표율만 가지고 승부를 하죠. 뭐 준연동형이니 뭐 그다음에 뭐죠? 연동형, 뭐 준연동형, 병립형, 병립형. 병립형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죠. 정당 뭐 득표율대로 돌아가는 건데, 이건 준연동형입니다. 준연동형인데 계산이 좀 복잡해야죠. 수식도 좀 들어가고 뭐 나누기 2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거대 양당 1번 민주당과 2번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안 냈죠. 네, 그래서 우리 투표용지에 비례대표가 3번부터 표기가 된 게 1, 2당이 비례대표를 안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사람들만 가지고 득표수대로 나누면 된다. 뭘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수 46석을 가지고 이거대로 나누면 되는데 3% 미만은 탈락이죠. 3% 미만 탈락. 의석수 5수 미만 정당 탈락. 이게 탈락입니다. 탈락. 그럼 나머지 가지고 100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1, 2% 정도씩 플러스가 될 겁니다. 민주당도 한 28% 정도, 얘도 한 39%, 30, 뭐 요 정도 될 거고, 조국혁신당도 얘도 24, 5% 정도 되겠죠. 개혁신당 뭐 4% 정도 될 거고, 그러면 4, 5%, 5%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럼 갖다가 46석을 그냥 나눠버리면 되는데, 50에 가까우니까 그냥 반씩 나누면 28% 정도 될 거니까 14명 맞고요. 39% 정도 될 거니까 18명. 8, 26, 8, 26, 9, 28. 9, 28. 18명. 하여간 뭐 근사치로. 그렇습니다. 얘네 24% 이상 갈 거니까 12명 맞겠죠? 그다음에 얘네도 한 2명 되겠고 나머지는 탈락. 네, 뭐 정확히 50명은 아니니까 46명이니까 얘네가 19명, 18명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46을 곱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걸 본다기보다 정당 전체의 득표율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이죠. 지난 21대에서 33.35% 받았고요. 이쪽 계열인 이 민생당이나 뭐 열린민주당 뭐 이런 데 합치면 얘네들 거의 한 40% 좀 넘을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3.84인데 여기 국민의당 한
6.7%, 7% 정도 합치면 얘들도 한 40%될 거죠. 정의당은 빼고, 정의당 그냥 나머지 10%.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해서 90%, 80%가 이 두 당에 있고 10%는 진보당에 있습니다. 진보당 계열에 있는 거죠. 나머지 10%는 뭐 군소정당 어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걸 단순히 우리 300석 그 의원 총수인 300석에 대입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얘네도 한 120석 나와야 되고 얘네도 한 120석 나와야 됩니다. 얘네는 뭐 한 10석 미만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10%니까 10%니까 3석, 3석 정도 가져가면 맞겠죠. 정당 지지율대로 한다면. 그러면 243 정도 될 텐데, 그럼 나머지 57명은 어떻게 됐냐? 그건 누가 지지를 받아서 왜 그 57명이 갑자기 이쪽으로 플러스가 됐느냐? 이쪽이 뭐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니까 여기가, 지난 정권에서는 21대 총선에서는 그 비율이 남은 것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민주당이 180석 됐으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에다가 코로나 전국이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도 휩쓸고 다니더니 아카데미까지 와서 아카데미에서 감독상과 최우수 작품상을 탔죠. 그러면서 봉준호 감독과 함께 다니던 그 통역사인 샤론 최까지도 어떤 그 팬덤을 일으키는 그런 때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뭐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 뭐 이런 얘기 하던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부심도 컸고. 그런데 그렇게 기쁜 일만 일어났느냐?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동안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봉쇄령 내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한 지역 봉쇄령 내리고 그래서 공항 같은 거 국경 폐쇄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입국자들에 대한 검진하고 해서 못 들어오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지더니 대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는 진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질병관리청 에서 질병관리 그때까지는 청이 아니었죠. 질병관리본부였죠. 거기서 우리의 영웅이 이제 나와서 전국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수습을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렇게 지나서 불과 한 달 반 이후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가면서 치른 선거에서 결국엔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가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지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일이 그때 당시에는 또 그 전까지 잘 하고 있었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50몇 석에 달하는 그 의석은 네, 정부가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다. 또한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여당은 어떻게 됐든 선거에서 잘 안 진다. 과반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야당에 비해서는 의석수는 많다. 그 프리미엄 플러스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해서 싹 가져옵니다. 근데 22대 총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 보면 얘네는 뭐 거의 비슷하죠. 요쪽 애들이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가고 했었을 테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네. 대략 뭐 40% 잡죠. 애들 쪽도 뭐 플러스 시켜서 어거지로 40% 잡아주겠습니다. 얘네는 박주니까 반반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탈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뭐 40% 주겠습니다. 여기는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이쪽으로 합쳐졌습니다.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150석 이상은 일단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그럼 일단 150석을 확보했다 치고 얘네는 120석에서 출발한다고 치죠. 120석 조금 안 되게. 그럼 여기 나머지 30석 정도 남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정부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오히려 120석 조금 안 되게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획득한 총 의석수는 108석입니다. 108석이면 지난번보다 늘었지 않느냐. 지난번에 103석이었는데 5석 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여당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작동을 했죠.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30석은 어떻게든 갖고 와야 되고 적어도 그 반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도 못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정당 지지율 대비해서 남는 게 50몇 석이었는데 싹 전부 다 여당으로 갖고 왔죠. 당시 여당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여당으로 그 30석이 추가가 됐어야 됩니다. 정당 지지율 기준으로만 본다면. 근데 그것도 못 얻고 지지율 대비해서 얻어야 하는 의석도 줄은 거죠. 근데 그때는 103이었는데 지금은 108이니까 성공한 거 아니냐. 큰일 났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명 짧아지죠. 예.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요. 예. 네. 유리한 조건이죠. 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그리고 아직도 정당 지지율은 40% 가까이 되는데도 그에 합당한 의석수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선거 자체를 잘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고 임한 거고 결국에는 지역 기반에만 딱 매몰돼서 그 동네에서 이기던 사람들이 이긴 것뿐이다.
몇 가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건 뭐 그런 경우 일부의 경우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처음 반응하는 것들은 이제 공무원 세계에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죠. 네. 처음에 이제 그쪽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자기 친구들 꽂아놔가지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걔들도 미래를 보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다? 예, 일단 네, 심판이 막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외신 내에서는 네, 더 끔찍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어쩌면 네, 현 정부 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슬슬 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다들 뭐 뉴스나 이런 건 보실 테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시황은 뭐 그렇게 볼 게 없는 거고 그냥 제 얘기만 주저리 몇 가지 더 했습니다. 예. 예산에 대한 얘기, 국가 재정에 대한 얘기, 네, 이런 얘기 했고 외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선거 결과와 지난 21대와 22대 비교를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예, 정당 지지율이나 마찬가지죠. 이 비례대표는. 네, 요것만 가지고 예, 단순하게 한번 평가해보고 예,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가 생각들이 다 있으실 거고 예,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겠지만 주말에 그냥 시황거리가 할 얘기가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조금 더 보태봤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네, 뭐 잡담이죠. 예, 주말 잡담. 네,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